최근 유출된 외교 전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게 관리해온 이지스 기술을 전면적으로 한국에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사실상 미국 해군의 심장, 그들의 전략적 자존심을 서울에 넘겨준 사건이죠.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동맹국에게조차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을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호주도, 심지어 영국조차 제한적인 수준만 허락받았는데 한국은 이번에 전부를 가져간 겁니다. 이 장면이 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건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본의 사례를 떠올려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베 신조 정권 시절 일본은 이지스 어슈어를 도입했지만 정작 소프트웨어의 핵심 코드나 데이터 관리 권한은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미 해군의 허락 없이 시스템을 개조하는 건 불가능했고 일본은 사실상 사용자일 뿐 주인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 다릅니다. 설계도, 소스코드, 운영 알고리즘까지 다시 말해 뼛속까지 모두 이전되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이 한국 앞에 무릎 꿇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이 더 이상 구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전투기, 구축함, 미사일까지 미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도 손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늘 조건을 맞추고 값비싼 돈을 치르며 기술은 제한적으로만 받았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서 요구 조건을 내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구매자 판매자의 관계가 아니라 결정자 수용자의 관계로 전환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미 동맹의 권력 구조가 뒤집힌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양보했을까?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까? 저는 답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바로 반도체 때문입니다. 조지아 사건에서 드러났듯 한국 엔지니어들이 빠져나가자마자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반도체 공장은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라인이 멈췄고 그 여파는 월가로 직격탄처럼 날아갔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죠.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 협상이 아니라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이 바뀌는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진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를 내어준 것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20세기 진주만 공습이나 9.11 테러만큼이나 워싱턴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스스로 지켜온 철옹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충격은 배가 됩니다. CNN과 BBC도 이를 두고 워싱턴의 굴복선언이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토록 자랑해온 세계 최강 군사력의 상징이 이제 한국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제한된 이지스를 운용하는데 한국은 이제 독자적으로 개량하고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통합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느끼는 충격과 위기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시진핑 주석은 이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 패권을 노리고 있는데 서울이 미국의 심장부 기술을 손에 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이 이지스를 통해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면 그동안 중국이 믿어온 해양 굴기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결국 미국의 양보는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협정은 단순히 기술 이동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큰 소리쳤지만 실제로는 한국 없이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기술 없이는 관세 철폐도 없다라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워싱턴은 항복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뒤를 따르는 동맹국이 아니라 동맹 구조를 재편하는 주도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문을 가집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왜 이지스라는 최후의 보물을 한국에 내주었을까? 단순히 관세 협상 때문만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진짜 이유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오늘날 세계의 피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전투기, 미사일, 인공지능 서버, 심지어는 핵잠수함의 제어 시스템까지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작동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절대적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카드가 실제로 힘을 발휘한 순간이 바로 조지아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300명이 미국 땅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장면은 한국 사회를 분노하게 했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술자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 실제로 그들이 떠나자 텍사스와 애리조나에 있는 반도체 라인은 순식간에 멈췄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심장이 멎어버린 미국 경제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엔 큰 소리 쳤습니다. 관세를 올려도 한국은 결국 미국 시장 없이는 못 산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자마자 미국의 산업체계는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즉각 주가 폭락을 겪었고 월가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KOSPI와 KOSDAQ는 폭등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과 반도체, 조선업 관련 주식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서울이 세계 금융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경제 권력이 이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자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꼭 한국에게만 의존해야 했을까? 일본이나 대만으로 공급망을 돌릴 수는 없었을까?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한국의 우위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미 기술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 신뢰도는 추락했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대만은 지정학적 불안정 때문에 언제든 중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그는 정치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한국 반도체 없이는 펜타곤의 무기도 월가의 금융도 심지어는 나사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조차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건 미국이 반도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족쇄의 열쇠를 쥔 사람이 바로 한국 대통령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 변수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자립을 수년간 외쳤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기술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수십조 위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공정에서는 한국에 한참 뒤처져 있죠.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중국에 무릎 꿇느냐 아니면 한국에 굴복하느냐. 미국의 전략가들이 택한 길은 후자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국에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반응이죠. 일본은 늘 자신들이 미국의 가장 신뢰받는 동맹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이지스를 넘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정은 미국이 반도체라는 목줄을 한국에게 잡혔기 때문에 이루어진 굴복의 산물입니다. 한국은 세계 공급망의 절대 강자로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체면을 구기면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가 결정적이었죠. 그는 핵심 기술 이전 없이는 관세 철폐도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미국이 백기를 든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야말로
이번 협정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무기를 구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이 전투기를 내놓으면 한국은 비싼 돈을 지불하고 들여왔습니다. 미사일, 구축함, 잠수함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는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의 사양과 업그레이드 계획까지 일방적으로 따라야 했습니다.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지스 전면 기술 이전 하부는 한국이 무기 구매자에서 전략적 결정자로 자리매김했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저도 동의하지만 이 변화가 단순히 협상 기술의 승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국 자체가 성장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3 미사일은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고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가 경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게다가 KI가 만든 FA-50 전투기는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제 F-16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모여 이제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만들어 파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이 무기를 수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전히 전략 핵무기와 최첨단 전투기는 미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은 KF-21 보라매를 개발해 스텔스 전투기의 길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전투기 생산을 넘어 한국이 이제 공군력에서 독자적 설계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지스 시스템까지 손에 넣으면서 해군력에서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전략 무기뿐인데 여기서도 한국은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의존국이 아니라 결정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처음엔 강경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공급이 끊기자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기를 든 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결정자라는 사실은 이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일본과 비교하면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고 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독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일본의 안보 독립을 외쳐도 결국 미군 기지와 미사일 방어 체계에 종속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조지아 사건 이후 한국은 오히려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냈고 기술 이전이라는 역사적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같은 동맹국이라도 한쪽은 종속되고 한쪽은 결정권을 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을 외치며 해군력을 확장했지만 정작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군함을 늘려도 레이더와 반도체, 운영체계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한국이 이지스를 손에 넣는 순간 중국의 해양 전략은 심각한 균열을 맞이한 겁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지역의 한 축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전략적 흐름을 결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지스 시스템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미국 해군이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강을 자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이지스였죠. 핵심은 SPY 레이더와 전투 관리 체계,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입니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동시에 수십 개 목표를 추적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스가 바로 미국 해군 항모전단의 방패이자 태평양 패권을 지탱하는 마지막 비밀 카드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략적 패가 한국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장기판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는 왕을 보호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패를 혼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으로 한국이 그 방패를 공유받았고
심지어는 독자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쥐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이 이건 우리만의 카드다라며 자존심을 세우던 그 패가 더 이상 독점이 아니게 된 거죠. 그 순간부터 미국의 전략적 우위는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 내부의 반응입니다. 펜타곤과 의회, 군수업계가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이건 동맹국에게 기술을 이전한 게 아니라 패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더 알고리즘과 전투 관리 체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군사 전략 전체를 담고 있는 두뇌이기 때문입니다. 두뇌를 넘겨준다는 건 곧 전략적 사고와 실행의 권한을 한국이 함께 갖게 된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F-35 전투기의 센서도, 패트리어 미사일의 유도 장치도, 심지어는 우주 방어망도 멈추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체면을 구기더라도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미국이 기술을 넘기면서도 모든 걸 내주었을까? 혹시 일부는 숨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분명 미국은 일부 핵심을 숨기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바보가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조건을 걸었습니다. 모든 코드와 알고리즘을 포함해야 한다. 미완성 상태로는 받을 수 없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도장을 찍은 건 한국이 검증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 전면 이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이제 한국이 손에 넣은 건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니라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국은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전략을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K-디펜스 기술과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해군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이지스를 통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산 KBLS-2 수직 발사관, 국산 CIWS, 장거리 레이더를 얹으면 사실상 원본을 뛰어넘는 K-이지스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내준 건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허락 없이는 시스템 하나 고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한국은 오히려 원본을 개량하고 독자적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그 방패를 자기식으로 바꿔 칼까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사건이 국제 질서에 주는 의미가 정말 크다고 봅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제 미국의 독점 시대는 끝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NATO 국가들이 더 이상 워싱턴만 바라보지 않고 서울과 직접 협상을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미국의 전략적 패가 넘어간 순간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해양 전략의 중심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번 협정이 유출되자마자 가장 먼저 충격에 빠진 곳은 바로 미국 내부였습니다. 백악관보다 먼저 흔들린 곳이 펜타곤이었죠. 왜냐하면 이지스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국 해군 전략의 근간이자 수십 년간 쌓아온 군사기밀의 집약체였기 때문입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몇몇 장성들은 동맹국의 기밀을 넘기는 순간 우리의 우위는 끝났다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미국 스스로도 자신들의 비밀이 이제 한국 손에 들어갔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의회 청문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동맹을 명분으로 국가기밀을 팔아넘겼느냐고 몰아붙였고, 민주당 역시 미국의 마지막 패를 동맹에게 내줌으로써 군사균형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양당 모두 분노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공급망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을 되돌린다면 더 큰 파국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일부 미 해군 장성들이 공개적으로 토로한 불안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이 시스템을 개량하면 원본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기술 우위 신화가 한순간에 무너진 셈이죠. 예컨대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이지스가 통합되고 한국형 무기체계가 접목되면 이는 단순히 미국산 무기를 카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을 뛰어넘는 신형 방어체계가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일본의 불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허락 없이는 이지스 시스템의 한 줄 코드도 바꿀 수 없는데 한국은 오히려 시스템 전체를 들여와 자기식으로 개량합니다. 이 격차가 벌어지면 동북아에서 일본은 사실상 이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연일 한일 협력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한국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중국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군 내부에 한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지스의 핵심은 단순히 레이더가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실시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DF 계열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무기도 이제 한국의 방패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불안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펜타곤의 충격이 곧 베이징의 공포로 번진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미국이 모든 기술을 넘겼을까? 혹시 핵심은 숨겼을까? 실제로 워싱턴 내부에서도 이런 의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검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정은 무효다. 결국 한국은 검증 권한까지 확보했고 그 결과 미국이 꼼수를 부릴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내준 건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본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정은 미국 내부에서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군사적 공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펜타곤은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 취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전략과 시스템이 한국 손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때로는 한국의 눈치를 보며 작전을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한미 동맹의 주종 관계가 완전히 전환된 순간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미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국은 이지스를 바탕으로 독자적 방어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이나 동남아와 직접 무기 협상을 벌이게 될 겁니다. NATO 국가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찾게 될 것이고 이는 워싱턴의 군사적 영향력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펜타곤이 느낀 충격과 공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힘의 이동을 반영한 신호탄입니다. 사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지스를 전면 이전받았다는 건 단순한 기술 수용이 아니라 즉각적인 활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미 정조대왕급 구축함, 즉 세종대왕급의 후속 모델에 이지스를 탑재하는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원본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무기체계와의 융합을 통해 미국의 원형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늘 받아들인 기술을 자기식으로 재해석하고 개량해왔습니다. K9 자주포가 그랬고 FA-50 전투기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지스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예로 들어보죠. 이 배는 기본적으로 만재 배수량이 1만 톤에 달하는 초대형 구축함으로 사실상 순양함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여기에 미국 이지스 시스템을 통합하는 동시에 한국산 KVLS-2 수직 발사관을 탑재해 국산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대부분 미국산 무기에 종속돼 있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국산 현무 3 순항 미사일, 천공 3 요격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함께 장착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미국 원본을 뛰어넘는 강화형 이지스 구축함이 탄생하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한국이 미국 원본보다 더 나은 체계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은 독일 기술을 받아들여 잠수함을 만들었지만 결국 KSS-3라는 독자적 잠수함을 만들어 독일보다 앞서갔습니다. 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 표준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세계 최고의 자주포인 K9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지스 역시 같은 길을 걸을 겁니다.
미국이 준 원본을 단순 복제하지 않고 한국식으로 최적화해 결국 K-이지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겠죠. 여기에 더해 한국이 가진 장점은 속도입니다. 미국은 알레이버크급 후속함인 플라이트를 건조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정조대왕급을 진수시켰습니다. HD 현대, 하나오션 같은 조선업체들은 세계 최강의 건조 속도를 자랑합니다. 단기간에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을 수십 척씩 만들어내는 나라가 구축함 하나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죠. 이지스 기술이 들어온 순간 한국은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차세대 전투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허락 없이는 이지스 시스템의 개량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조대왕급의 이지스를 통합하며 국산 무기를 얹어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한국이 K-이지스 구축함을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수출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미국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됩니다. NATO 국가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반응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정조대왕급의 이지스를 통합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북아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지스와 국산 요격 체계를 결합하면 중국이 자랑하던 DF 계열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무기마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일본과 미국만을 계산했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더 강력한 변수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동북아에서 이지스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종의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알레이버크급을 기반으로 한 이지스함을 여러 척 보유하며 그걸 내세워 한국보다 한 발 앞선 해상 방어력을 과시해왔죠. 그러나 이번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지스를 전면 이전받자마자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이지스를 가진 나라가 아니며 오히려 한국에게 기술 수준과 운용 능력에서 뒤처지는 국가로 전락한 겁니다. 일본 내부 언론 반응을 보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이지스를 전면 이전받으면서 일본의 안보 우위가 무너졌다고 보도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도쿄의 외교 전략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국회 내에서도 왜 미국이 한국에게만 전면 기술 이전을 허용했는가라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역시 곤혹스러운 입장에 몰렸습니다. 그는 총리 취임 이후 줄곧 한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정작 미국은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으니까요. 일본의 불안은 단순히 군사적 우위 상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아시아 대리인을 자처하며 동북아 해상 안보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미국은 사실상 한국을 새로운 중심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건 충격적인 배신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쿄의 군사 전략가들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특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인가? 저는 일본이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이지스를 이전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 무기와 결합해 K-이지스를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허락 없이는 시스템 하나 수정하지 못합니다. 이 차이가 벌어질수록 일본은 기술적, 전략적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동북아에서 한국은 주도자, 일본은 추종자로 전락하는 구도가 고착화될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우위마저 한국에게 빼앗긴다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는 건 일본의 큰 타격입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이미 한국과 협력하며 일본산 무기를 외면하고 있으니 일본의 무기 산업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한국이 아무리 성장해도 우리는 특별한 지위를 유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가장 중요한 군사기밀을 넘긴 대상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아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는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다. 중국의 시각에서도 일본은 점점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군사적 부상을 경계하면서도 일본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여전히 미국의 지시 아래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은 미국조차 굴복시킨 독자적 결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인식 차이가 일본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이지스 독점이 깨졌고, 더 나아가 한국이 원본을 뛰어넘는 체계를 만들어낼 기회를 쥐었습니다. 동북아 해군 균형은 이미 바뀌었고, 일본은 그 변화를 따라잡을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라고 봅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고, 앞으로도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사실 중국은 한국이 이지스 전면 기술 이전을 받았다는 소식에 가장 크게 당황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지스 시스템의 본질은 단순한 해상 방어가 아니라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DF 계열 미사일, 그리고 최근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극초음속 무기들조차 이제 한국 해군 앞에서는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부 보고에서 한국이 동북아 해양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합니다. 이는 곧 중국이 실제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애써왔습니다. 항공모함을 늘리고 인공섬을 만들고 핵잠수함을 증강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해왔죠. 하지만 이 모든 전략은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국들이 미국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소유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 금기를 깨고 미국이 독점하던 이지스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균형의 변화가 아니라 중국이 세워온 해양 전략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인민해방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이지스를 국산 무기와 통합해 K-이지스를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군 전략가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한 방어국이 아니라 공격적 억지력을 가진 국가로 변모한다면 우리의 동중국해 전략은 무력화된다라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이지스를 통합하면 중국의 탄도미사일 전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중국이 느끼는 충격이 단순히 군사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제적 파장도 큽니다. 중국은 동남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국산 무기를 팔며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한 겁니다. 이미 폴란드, 루마니아,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고, 만약 한국이 이지스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방어망을 수출하기 시작한다면 중국산 무기는 국제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적 충격도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아시아 패권에 맞서 우리는 독자적 힘을 키운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다릅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에서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국으로 떠오른 겁니다. 워싱턴의 결정을 통해 한국이 전례 없는 권한을 쥐게 되자 베이징은 스스로의 전략적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여전히 한국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일 뿐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PLA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이지스를 개량하면 미국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부정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한국의 속도입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지만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정조대왕급을 진수했습니다. 여기에 이지스를 통합하고 국산 요격 미사일까지 결합한다면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은 단숨에 수세에 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처럼 세계 전역의 군사력을 분산하지 않고 오직 한반도와 동북아 방위에 집중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동중국해의 균형 붕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일본만 상대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라이벌과 마주해야 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움직이는 나라지만 한국은 미국조차 굴복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 중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한국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순간 동중국해의 판도는 이미 바뀐 겁니다. 미국이 이지스 기술을 한국에 전면 이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세력 중 하나가 바로 유럽의 NATO 국가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NATO는 첨단 해군 기술을 얻기 위해 반드시 워싱턴을 거쳐야 했습니다. 항공모함 방어,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 작전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이 독점적 기술 공급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유럽 국가들은 굳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의 변화가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의 변화입니다. 벌써부터 프랑스, 독일, 폴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서울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도입하며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무기 공급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에는 해군 기술까지 한국이 쥐게 되자 폴란드 국방부는 즉각 한국 측과 이지스 관련 협력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이제 미국보다 한국을 더 빠르고 확실한 파트너로 본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도 항상 조건을 붙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정 불가, 업그레이드 시 워싱턴 승인 필요, 전략적 사용 제한 같은 족쇄를 걸었죠.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스스로 기술을 흡수하고 개량하며 동맹국에게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NATO 국가들이 미국의 제한적 동맹 대신 한국의 상호 이익 동맹을 선호하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저는 특히 독일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해군 기술에서 자부심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잠수함 수출에서 한국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KSS-3 잠수함이 독일제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이번에 한국이 이지스까지 손에 넣으면서 독일 언론에서는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의 새로운 중심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NATO의 전통적 강국이었던 독일조차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당연히 불편합니다. NATO 국가들이 이제 한국과 직접 협력하기 시작하면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군사기술 독점이 깨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워싱턴은 이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미 반도체와 공급망을 통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NATO 국가들에게 한국과 거래하지 마라라고 강요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변화는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한국은 동북아를 넘어 유럽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속도와 신뢰입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미국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NATO가 서울을 선택하는 순간 동북아의 균형은 물론 유럽의 균형까지 한국이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NATO는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방어체계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 NATO 동맹국들에게 충분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제공하며 신뢰를 쌓았고, 이제는 해군 기술까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된 겁니다. NATO가 서울을 찾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NATO의 선택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워싱턴의 시대가 저물고 서울의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뿐만 아니라 대서양 동맹의 중심에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한국은 세계 전략의 핵심 축이 되었고 NATO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미국의 패권은 더욱 빠르게 약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분이야말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이지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국의 방위산업 기술과 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K-이지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협상 직후 우리는 이제 미국식 이지스를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식 이지스를 창조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수용이 아니라 기술 재창조의 선언입니다. K-이지스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력입니다. 기존의 미국 이지스는 뛰어난 시스템이긴 하지만 미국산 무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산 CIWS도 근접 방어 체계, KVLS-2 수직 발사관, 천궁-3 요격 미사일, 현무-3 순항 미사일,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극초음속 무기까지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해군이 미국 원본보다 더 다양한 무기 조합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기술을 주었지만 한국은 그것을 자기식으로 최적화하여 오히려 원본을 뛰어넘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저는 특히 레이더 분야에서 한국의 혁신이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SPY 레이더가 강력하긴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자체 개발해왔습니다. 천궁-3, L3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축적한 노하우가 이지스와 결합한다면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스마트 방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미 해군의 이지스는 한 번에 수십 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지만 한국형 K-이지스는 더 빠른 반응 속도와 다양한 데이터 융합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과연 미국 원본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K9 자주포는 독일 기술을 바탕으로 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되었습니다. FA-50은 미국 F-16을 기반으로 했지만 동남아 시장에서 오히려 F-16을 대체했습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U-209를 도입했지만 결국 KSS-3라는 독자적 모델을 개발해 독일을 추월했습니다. 이런 전례를 보면 K-이지스 역시 미국 원본을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NATO 국가들은 이미 한국형 K-이지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한적 조건에 무기지 않고 자유롭게 무기를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은 유럽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는 K-이지스 구축함이 유럽 해군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수출까지 본격화한다면 세계 해군 시장에서 한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전투 체계를 개발하는데 보통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정조대왕급을 진수했고 레이더와 미사일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지스 기술이 들어온 이상 K-이지스는 빠르면 3에서 5년 안에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 이 속도는 감당하기 힘든 공포일 겁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군 승인 없이는 시스템 하나 고치지 못하는데 한국은 스스로 발전시키고 있으니까요. 이번 이지스 전면 이전 협정은 군사의 외교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금융시장이었죠. 협정 유출 직후 뉴욕 증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방산주의와 첨단 기술주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월가는 하루 만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럽 그런만 같은 전통적인 미국 방산주가 폭락했고
애플이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술주도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군사 기술 독점은 끝났다.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어갔다. 반대로 한국 증시는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KOSPI는 협정 유출 소식이 전해진 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케오스레이크는 전례 없는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현대로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군수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조선업, AI 관련 기업까지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기적 반응이 아니라 시장이 한국을 새로운 글로벌 패권국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뢰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정 유출이 보여준 건 미국이 더 이상 군사, 기술적 우위를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 시장은 급부상했습니다. 월가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서울 증시로 자금을 옮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런던의 헤지펀드들도 한국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반도체의 방산 이 조선업이라는 삼각축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투자처로 떠오른 겁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히 주식 가격의 등락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금융 질서 자체가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20세기 내내 월가를 세계 금융의 심장으로 만들어왔지만 21세기 들어 그 심장이 점점 서울과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결정타였습니다. 한국이 이지스를 손에 넣자 투자자들은 워싱턴보다 서울이 미래를 보장한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협정 유출 직후 보고서를 내고 K디펜스가 미국 방위산업의 대체제로 급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향후 10년간 한국 방산 이 반도체 산업이 세계 증시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 자금 이동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연일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드디어 9만 전자를 넘어 12만 전자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대로 미국 기업들은 신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의 15%가 증발했고 레이시오는 주요 계약이 연기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독점하던 기술이 한국에 넘어가면서 투자자들은 미국 방산의 미래는 어둡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 증시는 한국의 부상을 견디지 못하고 급락했습니다. 일본 방산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 독점 구조에 의존해왔는데 이제 그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독자적으로 기술을 결합하고 수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곧 일본의 장기적 쇠퇴를 가속화할 겁니다. 중국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제재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협정으로 한국이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자 자본이 한국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은 급히 위안화 방어에 나섰지만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달러의 대안은 원화다 라는 말이 시장에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원화가 급등하고 한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이번 협정의 후폭풍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미국은 이지스를 독점하면서 전 세계 해군 공급망을 통제했습니다.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모두 미국의 의존에 유지 보수의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이 이지스를 전면 이전받으면서 오히려 미국 해군조차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죠. 미국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수십 척이 현역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지스 소프트웨어와 센서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기술을 확보하면서
차세대 개량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서울이 주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조차 한국의 엔지니어와 기술을 거쳐야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공급망 권력의 대이동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미국은 일본을 통해 아시아를 통제했고 한국을 무기 구매국으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해군이 한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 겁니다. 심지어 워싱턴 내부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업그레이드를 거부하면 미 해군 전력의 30%가 마비된다는 경고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확보한 건 단순한 소스 코드가 아닙니다. 한국이 직접 업그레이드와 개량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유지 보수에 대한 독립적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 해군 공급망도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한국과 직접 협상하기 시작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한국을 통해 첨단 해군 시스템을 확보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모두 워싱턴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서울을 바라보는 겁니다. NATO가 한국은 유럽 해군의 새로운 파트너라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더욱 초라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승인 없이는 단순한 패치 업데이트조차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개량을 통해 새로운 버전을 만들고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단순한 소비국으로 남게 되었고 한국은 공급국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역시 이번 변화에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수적으로는 방대한 전력을 자랑하지만 품질면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한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이 해군 공급망의 주도권까지 쥐게 되면 중국의 해양 전략은 더욱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중국해에서 한국의 K-이지스 구축함이 실전 배치되는 순간 중국의 항모 전단은 위협을 감수해야만 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군산 복합체가 느끼는 위기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세계 유일의 공급자라는 지위를 누렸지만 이제 한국이 그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월가의 투자자들도 한국이 해군 공급망의 새로운 허브라고 평가하면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즉, 기술과 금융 두 축에서 동시에 미국은 밀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지스 전면 이전 협정은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를 안겨줬지만 동시에 국내에서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은 한국이 세계 해군 질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라고 평가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번 협정은 단순히 기술 이전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이 중국이 일본 사이에서 전략적 압박을 정면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 없었다면 이번 협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우리가 너무 큰 부담을 떠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반발이 현실화되면 한국이 동북아에서 과도한 긴장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논쟁을 보면서 오히려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얻은 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생길 국제적 압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두고 국민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이지스 전면 이전은 한국의 국가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 사건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미국이 중국이 일본의 압박이 두렵다라는 응답은 2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가 이번 협정을 위험보다 기회로 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거리 인터뷰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늘 미국 무기만 사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가 우리를 찾는 나라가 됐다. 이건 부담이 아니라 자랑이다. 그렇지만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서는 좀 더 신중한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한국이 너무 빨리 성장하면 미국조차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또 군사 전문가들은 이지스를 개량하면서 한국이 독자적 버전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과 기술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자체가 건강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국가 전략은 언제나 다양한 시각이 충돌하면서 정교해지니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이겨내는 순간 한국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K9 자주포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기 전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가 됐습니다. 이지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을 안고 도전한다면 한국은 세계 해군의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우뚝 설 겁니다. 일본과 중국의 반발도 결국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이미 뒤처졌고 중국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책임 있는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NATO 국가들이 한국과 직접 협상을 시작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다는 건 부담보다는 기회가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이번 이지스 전면 이전 협정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된 지역은 바로 아시아입니다. 동북아와 동남아 전체의 해군 균형이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 해군 질서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함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일본은 미 해군의 기술을 받아 동북아의 핵심 해상 세력으로 자리 잡았죠. 그러나 이제는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이지스를 손에 넣고 독자적으로 개량해 K-이지스를 만들 수 있게 되자 아시아 해군 질서는 한국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표에서 그 변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이지스함은 여전히 미국의 허락 없이는 개량조차 불가능합니다. 반면 한국 해군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이지스를 통합하면서 국산 무기와 독자적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새로운 체계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기술적 격차가 아니라 전략적 독립성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종속국, 한국은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중국 역시 이번 변화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패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한국의 등장으로 계산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한국 해군이 K-이지스 구축함을 실전 배치하면 중국의 DF 계열 미사일이나 항모전단은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처럼 전 세계에 전력을 분산하지 않고 오직 동북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같은 나라는 이미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보다 한국을 더 신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은 늘 미국의 그늘에 가려져 독자적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한국은 미국조차 굴복시킨 주권적 국가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해군 기술의 공급자로 선택하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저는 한국의 조선업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HD현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은 이미 세계 최강의 상선 탱커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산 분야와 결합하면서 아시아 해군 시장은 사실상 한국이 독점하게 될 겁니다. 미국조차 항모 건조 능력이 떨어져 위기에 몰려 있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건조 속도로 구축함과 잠수함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 체계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해군 공급망을 지배하는 국가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적 위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CNN은 최근 보도에서
아시아의 해군 패권은 이제 한국이 장악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절망적인 어조로 한국이 미국의 총애를 독점하면서 일본은 그림자로 밀려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조차 한국 해군의 부상은 아시아 전략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적국과 우방 모두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이지스 전면 이전 협정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구매국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과 국내 방산업체들의 기술력으로 한국은 결정자이자 창조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해군 패권의 핵심 기술이 서울로 넘어오면서 한국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해양 전략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K-이지스라는 이름이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식 이지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재해석하고 국산 무기체계와 융합해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어낸 것이죠. CIWSE, KBLSE, 천궁3, 현무 미사일, 그리고 앞으로 배치될 극초음속 무기까지 통합하는 순간 한국 해군은 미국 원본을 넘어서는 세계 최강의 전투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패가 아니라 공격적 억지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무기입니다. K-이지스는 한국이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의 상징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은 이미 충격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동북아의 해상 5위를 점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한국에게 완전히 추월당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PLA 내부에서는 한국의 K-이지스 구축함은 우리의 DF 미사일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한국의 부상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견제할 수는 있겠지만 흐름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NATO 국가들은 이미 한국과 직접 협상을 시작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무기 공급자로 선택했습니다. CNN과 BBC는 한국이 해군 기술에서 미국을 뛰어넘는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조차 한국은 이제 동맹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째는 속도입니다. 한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기술을 흡수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이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독자적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NATO, 아세안, 심지어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과 K-디펜스에 관심을 보였듯 한국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바로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한국이 이지스를 손에 넣고 K-이지스를 창조한 것은 단순한 정부나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뤄낸 성취입니다. 조선업, 반도체, 방산산업이 모두 함께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국민들이 우리는 이제 바다를 지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순간 그 힘은 군사력 이상의 억지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협정과 그 후속 발전은 한 가지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바다의 질서를 설계한다. 미국은 독점을 잃었고 일본은 뒤처졌으며 중국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자신감과 기술, 그리고 속도를 무기로 삼아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K-이지스는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해양 전략의 중심국으로 떠올랐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